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결혼 비용 관련한 거 기사를 봤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꼭 해야겠다 이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할 수도 있다. 혼자 살 생각도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딩크족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생활보다 더 나아지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할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돌아가서 만약에 이 시대를 샀다 그래도 결혼을 내가 꿈꿀 수 있는가 자체가 좀 문제일 것 같거든요.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이제 좀 선택의 영역이라고 결혼을 굳이 안 하고 서로 각자 개인으로 같이 살면서 그냥 서로 보살펴주는 그런 관계도 생길 것 같아요. 가족 대신에. 꼭 남녀의 결혼 이거 아니고 공동체 생활. 결국엔 비혼으로서 청년들이 외롭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잠정 집계로 19만 3천 건입니다. 10여 년 전인 2013년만 해도 32만 2천 건이었는데 10년 사이 약 40%나 줄어든 수치죠.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작용한 탓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조사한 2024년 공영방송 아젠다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꼽았는데 KBS 열린 토론에서는 어제부터 사흘간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응 방안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혼, 출산 권하지 않는 사회를 주제로 논의의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연애 결혼 리포트라는 기사를 쓰셨죠. 김동인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셨고요. 현재는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김영미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미입니다. 여성과 노동, 사회적 약자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오신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진보연합 용혜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 활동에 참여하신 분이죠. 얼마 전에도 모셨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분 어서 오시고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첫 번째 KBS 창사 특집으로 열린 토론 저출산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우리 사회에 대한 얘기 많은 분들이 절절히 공감했습니다. 저도 게시판의 반응을 보면은 오히려 정치 이슈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저에게는 정말 와닿았는데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우리 사회, 사실 이 결혼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문화로 봤을 때 출산을 기대하기가 더 출산율이 높아지기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김영미 교수가 얼마 전까지 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또 역할을 하셨으니까요. 자, 10년 새 혼인 비율이 40% 가까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이마저도 이제 코로나19 때부터는 조금 이제 높아진 수치인데 최근에는 10년 사이 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결혼 안 하는 사회가 돼버린 가장 치명적인 이유 뭡니까?
예, 먼저 사실 이제 이 문제가 모든 국민들께서는 1순위 대한민국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이슈에 밀리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이 주제를 이제 창사 기획으로 다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방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인데 사실은 더 이제 변화는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지만 10년 동안 더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과거에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업 그리고 취업 그리고 취업 후에 결혼, 출산 이런 이제 단선적인 이런 삶의 경로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규범화되어 있었다면 사실은 이미 노동시장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게 당연하지 않은 사회가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틀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틀에 청년들을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처한 어떤 현실이라든지 변화된 가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가 발생해서 생겨나는 문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든 정치든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과 정치의 실패가 지금의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이 변했다. 세상의 인식이 달라졌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데 외국의 경우도 지금 동시대에 다른 국가들도 비슷합니까? 급격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 비율이 높아졌습니까? 그럼요. 예, 뭐 우리 청년들만 특별히 어떤 뭐 특이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뭐 유례 없이 이제 뭐 굉장히 뭐 노동시장 불안이라든지 그리고 가족관계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뭐 더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공통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이런 변화를 캐치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들,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성세대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가 사실은 이 청년의 바뀐 현실과 가치에 맞춰서 제도나 법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통계청의 사회인식 조사에서도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혼인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2012년 20.3%에서 2022년 15.3%로 감소를 했고요. 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33.6%에서 43.2%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재훈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 이렇게 세상이 변해서 우리도 다른 서구 국가처럼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면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결혼이 일종의 혐오가 돼서 나 결혼식에서 그따위 결혼을 왜 해? 이건 또 다른 차원일 것 같거든요. 결혼에 대한 이렇게 이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결정적인 이유, 원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결혼이 이제 말 그대로 혼인으로 이제 묶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이제 서구 국가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제 거기서는 먼저 사람을 알아보고 사귀어보고 함께 생활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비혼 출산율이만 50% 60%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그 만나는 결합으로서 결합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 제도라는 어떤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가치관이 바뀐 게 그냥 결혼으로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알아보고 생활을 해보고 여러 가지 그 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서유럽의 젊은이들처럼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렇게 뭐 가든지 말든지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선택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회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결혼이 정답이다라고 하니까 혐오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왠지 사람이 그 억지 좋은 일도 억지로 뭐 너 이거 해 그러면 안 좋잖아요. 일부러 반항도 해보고 뭐 일부러 반항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제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자 하는 청년들의 욕구에 한국 사회가 정답을 딱 정해놓고 결혼이라는. 네. 그리고 너 왜 해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저출생 되고 또 결혼해라라는 이제 소위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상황, 심지어 결혼 혐오라는 네.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용해인 의견은 이 부분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셨고 또 출산도 하셨는데 대체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과중한 부담이다.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라는 것보다는 결혼이 과중한 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결혼을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그런 이유가 많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식의 측면에서 이 어떤 그러니까 획일적인 정상 가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떤 4인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엄마 아빠와 자녀 둘이 있는 그 가정의 형태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무언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감각들을 지금의 세대 청년 세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정책적으로 저출생 문제 혹은 혼인율 문제를 접근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결혼 가능 연령대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할 때 혹은 결혼을 고민할 때의 그 여러 가지 고민의 조건들이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변화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뭐 밀레니얼 세대 혹은 MZ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안정적인 사회적인 안정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세대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는데요. 97년 IMF 이후에 언제나 일자리이든 뭐 대입 뭐 취업이든 뭐 혹은 그 이후에 일자리에서의 유지를 하는 것이든 늘 불안정한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인 세대들이고, 그러다 보니 이 그런 불안정함 속에서 가족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가장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실패해도 국가가 나를 책임진다라는 그런 안정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책임, 뭐 부양이라거나 돌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부담이고, 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그런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들이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김동인 기자 오늘 패널로 참석을 해주셨는데 네. 지난해 3월입니다. 시사인에서 나온 연애 결혼 리포트 기획 기사를 썼고 그 내용으로 상당히 또 화제가 됐는데, 이 조사 결과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고 우리가 토론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한 사람에게 결혼과 관련된 질문만 211개를 묻습니다. 그거를 이제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의 남녀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통계청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만 13세 이상의 인구들 굉장히 표본을 많이 조사를 하는데 네. 사실 그 안에서 결혼과 관련된 질문이 몇 개 되진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애, 결혼,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200개를 넘는 질문들을 했고 그 결과를 저희가 특별 기획으로 지금 발표를 했던 거고요. 네. 그중에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 하나, 제일 큰 게 결혼에 대한 의향 부분을 저희가 일단 가장 먼저 물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남녀 간의 격차가 상당히 차이가 좀 납니다. 가령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의향이 있냐? 이건 이제 미혼인 경우에만 물어봤습니다. 네. 의향이 있냐 했을 때 20대 남성은 64.6% 정도는 결혼할 의향이 있다. 꽤 높네요. 네, 그런데 20대 여성은 47.3%에 불과합니다. 절반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30대로 가면 이 격차는 더 커져요. 30대 남성 미혼인 경우에는 71% 이상이 결혼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하는데 30대 여성은 44.7%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가 남녀 간에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우리가 좀 이 결혼 인식에서 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 일단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녀 간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도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 결혼율이 상당히 또 줄어든 그 배경이었을 텐데, 추가적으로 볼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김 기자님? 네. 어떤 그 미래를 예상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이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 이후에 어떤 그 자녀를 얼마나 낳아야 되냐,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연애는 반드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좀 낮게 나왔고요. 27.3% 정도 답변이 나왔고,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문장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비율이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8.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된다라는 어떤 문장에 대해서도 20대 여성이 이 문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고요. 예. 다른 세대에 비해서 20대 여성들이 확실히 이런 문장들 그리고 이런 당위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차이. 그러니까 남성들은 결혼하고 싶어해요. 근데 여성들이 무슨 소리 나는 안 할 건데 이렇게 되면 결혼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 김 교수님, 이 남녀 간의 큰 차이 일단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방금 전에 굉장히 상세하게 인식 조사를 하셨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뭐 유사한 결과 수치들이 통계청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반복해서 좀 나왔습니다. 많은 것들에서 남녀 차이가 나는데 한 가지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의 변화 관련해서 저는 덧붙여서 하나의 수치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혼 의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이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까? 20대 초반 지금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지만 이 학생들에게 결혼 의향이 있냐라고 만약에 제가 내일 수업에 가서 물어봤을 때 과연 높은 수치가 나올까? 근데 10년 전에나 20년 전에도 이런 수치들이 크게 차이가 있었으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20대는 이미 생애 과업으로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규범은 사실은 70년대생에서 이제 거의 끝났고요. 네. 80년대생 이상에서는 그게 규범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수치는요. 결혼 의향은 낮지만 동거 의향이라든지 비혼 출산이라든지 이 의향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남녀 간의 격차에서 이제 통계청에서 청년 삶의 실태 조사 부분에서 조사를 했던 게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의향이 한 43% 그때도 이제 좀 높게 나왔지만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보다는 좀 낮은 수치긴 하지만 여성들은 28% 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동거 의향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동의 거의 80%에 가까워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혼 출산 같은 경우에도 한 40%가 여기에 대한 긍정 동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아까 이제 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바뀐 세대의 가치에 맞게 어떤 결혼 제도라든지 가족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청년들은 선택에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좁은 거죠. 그리고 남녀 간의 차이가 왜 이렇게 이제 크게 나타났느냐. 사실은 뭐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도 남녀의 차이에 그다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서베이가 없어서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할 뿐이지 그 차이는 있었지만 2015년, 14년, 15년 한 10년 전부터 현격하게 이런 남녀 간의 격차에 우리 사회가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가시화돼서 여러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에 강남역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 그 이후로 여러 이제 젠더 갈등과 관련된 이슈나 기사들이 증폭되어 나타났고 그게 이제 한 10년에 더 이제 알겠습니다. 증가하는 이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해는 그러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혼 비율이 낮아진 건 세상이 달라졌어. 그래서 기존의 결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남성들에 비하면 여성들이 현격히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 남성들은 결혼할 마음이 많은데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은 동거를 물어봤을 때는 남녀 간의 비율이 비슷하고 그럼 어떻게 뭐 동거를 독려해야 됩니까?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러면 여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꼭 어떤 혼인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수님 말씀하신 그 통계의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충분히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 그러니까 서로를 부양하고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법적인 영역에서의 혼인이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한국의 법 체계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건 혼인과 입양과 출산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세 가지 방법
방법이 아닌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차별적인 뭐 제도적인 문제라거나 혹은 문화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혼인을 통해서 맺게 되는 가족 관계가 굉장히 좀 무겁고 그 가족 문화에서의 어떤 가부장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첫 시댁도 번째가 있고요. 네.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결혼한 이후에 여전히 가사노동이라거나 혹은 출산이라거나 육아라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부담들이 온전히 좀 여성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여성들 입장에선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남녀 고용률 격차가 20대에는 2-3%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30대에 들어서면 30%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는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90%에 육박하지만 이 같은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은 50%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내가 결혼과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커리어의 단절 혹은 내 인생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에서의 어떤 부담 같은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결혼이라거나 혼인 같은 형태의 가족 구성은 좀 기피하면서 그것이 아닌 좀 더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동거라거나 혹은 비혼 출산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좀 유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질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결혼을 벌써 전제로 하면서 이게 싫어 안 싫어. 근데 이제 상당히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게 뭐 또 동거를 이야기하더라도 결혼으로 가는 중간 과정을 동거, 이게 아니라 그냥 관계가 중요한 거죠. 나는 그냥 관계를 맺고 싶은데 결혼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속 사실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또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되고, 그래서 그냥 이 관계에 주목하는 이런 가치의 변화를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2부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다른 차원에서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저출생 대책에서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단은 결혼이라는 게 그래도 꽤 가치가 있는데 결혼을 통해서 또 자녀도 또 양육하고 결혼이라는 그 문화 자체가 또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바꾸는 것이 맞는지, 어떤 방법이 맞는지, 그 이전에 결혼을 꺼리게 되고 특히 이제 여성들이 꺼리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 교수님 마저 말씀하신 김에 지금 여성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결혼까지는 좋은데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출산 이후에 양육하는 부담까지 내다 보면 이거 결혼해서 이게 시댁 식구도 챙겨야 되지, 내 일도 해야 되지, 출산도 하고 또 왜 애 안 낳느냐고 또 타박을 받으면 그것도 나에겐 부담이 되지. 그리고 낳았는데 그건 오롯이 내가 거의 키우다시피 하지. 그런 것도 그럼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결혼 안 해. 이런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성의 독박육아 경력 단절 이런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단순히 말씀드려가지고 결혼 전과 결혼 후,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전과 후 이렇게 따진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운동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사회자님 혹시? 뭐 저야 뭐 먹는 운동 좋아합니다. 먹는 운동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인데 저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축구나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근데 임신을 하는 순간 축구나 테니스를 여성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1년, 2년, 3년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 결혼이라는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이 변화가 여성과 남성이 변화하는 어떤 그 폭이나 이제 질이 다르다, 이제 이런 거고, 저희가 요즘은 뭐 신모계 사회 해가지고 마치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신모계 사회가 돌봄을 여성이 책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친정 쪽에 의존하다 보니까 신모계 사회죠. 결국은 여성의 독박육아 이걸 또 반영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월드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남성도 이제 또 많이 과거와 다르게 이런 부담이라든지 부양 부담이라든지 가족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가 충족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남성들도 변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정말 몸으로 겪으면서 이 변화를 더 실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험의 격차가 상당히 심한 게 원인이 아닐까. 김동현 기자께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산으로만 자꾸만 경력 단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출산이 아니더라도 여성들의 경우에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에 좀 심정적으로 또 더 분석을 하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취재도 하시고 네. 결혼하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남편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시댁도 신경 써야 되고 제가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아유 내가 결혼해서 뭐 또 여러 가지 부담을 안을 걸 생각하는데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게 더 낫겠다. 결혼 자체가 좀 경력에 대한 부담,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 이런 인식도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취라는 키워드가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만으로 37인데 저는 제가 그 결혼을 나중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내 기자 생활에 있어서 뭐 어떤 걸림돌이 있을 거야 혹은 내 커리어는 이제 어느 정도 하강 국면을 맞이할 거야 라는 연상을 남성인 저는 솔직히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사회적 성취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저희 조사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나의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22%만 동의합니다. 뭐 내가 사회적 성취와 뭐 결혼과 큰 상관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30대 여성은 50%, 20대 여성은 47%가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나의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것이죠. 교수님 이것도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 이른바 연애 프로그램이 왜 대유행을 하는가 했더니 이 조사 결과가 있나요? 김덕희 기자가 앞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또 하나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오늘 만났는데 오늘 결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라는 게 필요한데 20대 여성, 남성 구분 없이 다른 세대보다 연애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제 조건을 보면 출산이라고 하는 것도 육아라는 게 있으려면은 그 전에 결혼이 있어야 되고 현재의 우리의 어떤 사회 문화를 보면 그 전에 연애가 있어야 되는데 20대가 연애하기 싫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20대 그러니까 이걸 뭐 저는 이제 사실은 세대의 특징으로 세대론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그 세대론 관련된 이제 책을 보니까 사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에서도 통용 이제 그 만연한 인식들이더라고요. 20대 같은 경우에 연애를 사실은 20대에 더 왕성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로 이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직접 교류나 소통보다는 SNS를 통해서 굉장히 폭넓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는 교류에 대한 그런 불안도 있지만 직접 만나는 교류에 대한 필요성도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들이 이 20대 같은 경우에는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친밀성을 좀 느낄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더 많아진 이런 세대의 특징들을 사실 얘기하는데 그게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이런 다른 이런 나라들의 서베이 조사들을 보더라도 그렇긴 한데요. 우린 좀 유독 심하긴 합니다. 저는 거기에는 사실은 초중고부터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남녀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오히려 갈등만 더 이제 그 부추기는 이런 뭐 사회적인 분위기들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리고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 간의 인식의 좀 격차들이 청소년기부터 있더라고요. 이 격차를 좁혀줘야지 서로 사실은 생각이 맞아야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셨는데 용해인으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뭐 또 배종찬 진행자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60,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버스를 타면 막 불꽃이 튀어요. 나는 무슨 고등학교의 누구입니다. 이런데 요새는 제가 버스를 타보면 이게 분명히 20대 학생들인 대학생 또는 뭐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20대 청춘들인데 시군둥해요.
버스 안의 분위기를 봐도 왜 이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던 게 이제 2009년이었는데요. 그때도 저도 선배들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 신입생들은 로망이 없다, 낭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 막 뭐 잔디밭에서 이제 술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뭐 인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미래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삶을 어떻게든 뭐라고 할까요? 생산성 있는 내용들로 채워내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1, 2년 정도 신입생 때 사람들과 관계 맺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지내는 것보다 교환학생 다녀오고 스펙 쌓고 뭐 토익 시험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취업이라는 경쟁의 그 구멍,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작기 때문에 뭐 미래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떤 불안정하고 경쟁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들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요? 극도의 경쟁 사회 속에서 이제 그 연애 내지는 사람을 만나는 게 뒤로 후순위로 밀린다. 여기에 동감을 하면서도 예. 저는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설문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가 결혼 연애를 묶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연애를 한다면 결혼을 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연애를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네. 연애가 큰일 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성세대가 됐든 아니면 이런 류의 설문조사가 됐든 결혼과 연계된 연애를 물어봐요. 예, 그리고 연애의 양상이 어떻게 보면 또 달라지는 걸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 네, 이제 다른 뭐 경쟁사라든지 이런 이슈는 또 가져가면서도 그러니까 SNS에서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버스에서 불꽃이 튀어야 연애인데. 예. 지금은 이 SNS에서 불꽃이 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폭넓은 관계 속에서 또 이게 좁혀간다라든지 공간이 다르군요. 예, 뭔가 좀 달라지는 연애 양상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대신 그러면서 또 결혼이라는 정답을 가지고 또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뭔가 그 우리가 몰랐던 다른 세계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이제 청년들이 그걸 이렇게 막 드러내겠죠 이제는 그러면. 예,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10대, 20대 연애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예, 그래서 직접 이 자리이기 때문에 논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실은 얘기를 듣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보더라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연애를 왜 연애하느냐라는 질문을 사실은 뭐 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놓고 할 수도 없지만 연애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모태솔로들도 많고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지금 그 30대 비혼 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남성이 50.8%고 여성이 33.6%인데요. 30대 남성이 50%가 비혼인데 뭐 여성 같은 경우에 3분의 1 정도가 비혼인데요. 더 심각한 거는 그 이전부터 사실 연애를 한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해서 사실 몇 명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 표현을 딱 쓰더라고요. 연애를 왜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별 다른 말이 없어요. 굳이. 굳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몸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몸의 기능 중에 필수적인 것만 작동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은 스탑하게 됩니다. 정말 생존을 위해서 아까 용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내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 필수적인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굳이 하지 않게 되는데 그 굳이가 사실은 그 한 사람의 행복이라든지 뭐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게 사실은 굳이 하지 못하게 돼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그렇죠. 김동인 기자의 표정이 묘합니다. 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한데라는
표정일 수도 있겠는데 네.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연애를 안 하고 또 결혼에 대한 의사가 적극적이지 않은 게 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 산다라든지 이건 뭐 특정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그냥 우리 논의의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금쪽 같은 내색 이런 프로그램에서 좀 이런 상황들을 보면 비혼을 좀 부추기고 출생률을 떨어뜨린다 이런 비판인데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까? 실제 시청을 하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발언들이 다 저희 조사를 소개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 마침 그것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 혼자 산다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 질문을 했거든요. 별로 내 인생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뭐 연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결혼하고 뭐 요즘에 이혼 결혼 이런 것도 다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결혼 의향에도 영향을 미쳤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60% 넘는 사람들 아니 난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대답의 양상은 남녀 모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 성별 격차가 없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여성이라고 해서 연애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응답이 사실 남녀 차이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이것이 나의 어떤 인생의 중요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라고는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문제시 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하나하나 보여주는 양상들은 그냥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전반적으로 평균을 올려치게 하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평균과 실제의 평균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주관적인 어떤 계층인식과 실제의 계층인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생애 이 경로 차원에서 오늘 이제 저출생 대책을 짚어보고 있는데 뭐 저출생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결혼 비율부터가 워낙 낮아졌다. 또 결혼을 논하기 전에 연애도 잘 안 하려고 한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를 해본 결과 뭐 본인이 그 외에 정량적인 조사 결과 말고도 네. 취재 결과 보면 뭔가 그럼 연애 열기가 좀 더 북돋아질 만한 또는 아까 우리 정재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꼭 버스 하나는 아니더라도 다른 SNS 공간을 통해서 지금 연애가 상당히 또 활성화되고 불꽃 튀고 있다. 그런 걸 뭐 확인하거나 이걸 북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나 분기점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꼭 북돋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란 건 어차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요즘에 그 버스 안에서 눈빛 뜨겁게 불타는 그런 장면들은요 보통 인스타 DM에서 많이 번쩍번쩍거립니다. 서로 이제 메시지를 선망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 답변을 기다리느라 마음 졸이면서 밤을 새기도 하고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건 어쨌든 보여주고 싶은 상태로 포장되어 있는 계정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실체를 보면서 마주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오프라인 대면을 통한 그런 관계 형성이 부족하다는 건 조금 문제시 삼을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이걸 북돋워야만 하나 이거는 저는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알아서들 만날 수 있게 분위기 형성만 해주는 게 사회가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그 인식조사 결과하고 사실 좀 상반되는 결과를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 저희가 서베이한 결과에서는 사실은 그 미디어가 결혼 출산 의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80% 이상이 응답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혼이든 출산이든 이런 양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미디어의 영향,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특정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미디어가 그다지 여기 이제 제목처럼 결혼이나 출산이나 아이를 낳는 거나 기르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고 권하지 않는 그런 전반적인 미디어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방송의 영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저희도 방송협회하고 MOU도 체결하고 방송사 사장님들 쭉 면담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아이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단선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의 모습들이
특정 뭐 이런 연예인들 뭐 잘 사는 이런 그 고소득 청년들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네. 청년들의 모습들이 좀 방송에서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KBS의 레전드 프로그램인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럼 어떨까요? 아니 그 비슷한 연배 분들이 몇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 방송에 대해서. 시작해서 네. 대추나무까지. 연배를 얘기하셔서 급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김진희님. 과거엔 자기가 먹을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해도 따지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의식주가 높아졌습니다.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니 결혼도 출산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 못지않게 여성도 사회적 성취가 우선이 되다 보니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5977님.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집 한 채를 사는 것도 너무 부담이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엔 월 수입이 너무 적습니다. 결국은 결혼도 경제가 뒷받침돼야 하는 겁니다. 0229님. 요즘은 결혼 혐오가 정말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심화되는 남녀 갈등은 결혼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남이나 퐁퐁남과 같은 부정적 신조어들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0869님. 출산은 여성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이를 낳은 것이 여성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숭고하고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여성들도 취업에 유리하도록 가산점을 부여하고 주택 마련에도 많은 혜택을 주면 결혼도 출산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7483님. 어제 열린 토론에서 다뤘던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낮은 연봉은 여성들의 결혼 의향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고용에 있어 M자 곡선을 줄이는 것이 결혼과 출산을 증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담론 그 두 번째 시간 결혼 출산 권하지 않는 사회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김영미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인 시사인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결혼 비율이 감소되는 문제, 또 왜 연애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실태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과연 필요할지,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제도적인 보완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의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KBS의 레전드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린내를 말씀하셨는데 1990년에 시작을 해서 2007년까지 무려 852부작이 방영이 됐던 것이 바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였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건 아니네요. 자, 김동희 기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1부에서도 짚어봤지만 남녀 간의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결혼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성, 남자와 여자 사이에게 이제 결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치적 견해가 크게 작동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시사인에서 웹조사라는 형식으로 조사를 할 때 2년에 한 번 혹은 이제 2, 3년에 한 번씩 그 페미니즘 성향 조사라는 걸 같이 합니다. 6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응답자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아니면 보통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요.
그 성향과 그다음에 그 배우자 선택할 경우에 어떤 나의 정치적인 성향과 맞느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좀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보통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상대방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17% 정도만 뭐 중요하다라고 답을 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런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 혹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성향이 좀 확실하게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매우 중요시 여기더라. 54.5% 뭐 58% 이렇게 절반 이상이 월등히 높아졌네요. 네, 배우자 선택할 때 나는 이 정치적인 성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던 게 저희 이번 조사에서 좀 특징이었습니다. 네, 저는 적어도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해서 MBTI가 나올 줄 알았는데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이 나는데 용희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그러니까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 측면에 있어서 당연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라는 건 그냥 어떤 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고 이런 어떤 정서적 유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연히 어떤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나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배우자를 판단한다는 것이 마치 이제 엄청난 갈등의 양상인 것처럼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저출생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출생률의 저하라는 게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라고 봤을 때 핵심은 이 사회경제적인 충격을 어느 정도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인데 청년들이 그것을 할 수 없어서 문제다라기보다는 지금도 충분히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뭐 비혼 출산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건들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정치가 조금 더 접근해야 되는 접근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10년 전에는 22.4%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는 34.7%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할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인가 좀 이런 접근 방식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생활동반자법 같이 조금 더 다양하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고 가족으로서의 어떤 권리들을 이제 보장해주고 제도적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제도적 변화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지 그냥 어떤 보육에만 혹은 출산에만 집중한 정책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좀 해결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정치관에 따른 어떤 결혼 또 이성에 대한 인식 또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많이 불거졌던 것이 이른바 젠더 갈라치기 네. 이런 갈등 이런 요인이 우리 사회의 이 결혼 문화에 또 결혼에 대한 인식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 페미니즘 물어보면은요 조사 자체가 좀 정교하게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미니즘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인식으로는 한국 사회 내지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거부하는 어떤 페미니즘의 성향은 라디칼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이제 정치적으로 오용이 된대, 내지는 오염이 됐는데, 오용 내지 오염이 됐는데, 네. 여성운동은 여성운동대로 또 안티는 안티대로 이제 어떤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 너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다름에 대한 거부 자체가 안티 페미니즘. 내지는 다름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냥 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남성들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렇게 달라져라라고 이제 몰아쳐 들어오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사실. 예. 근데 그러면 남성들 입장에서 그걸 다 페미니즘으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심지어 뭐 저희 사석에서 저희 부부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어떤 엄마가 집에서 좀 일 좀 하라고. 더.
예, 남편한테. 예. 우리 그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대뜸한 얘기가 너 fem이야? 예. 근데 이거 아마 제 짐작에는 30, 40대 특히 요 어쨌든 그 젊은 부부들 내지는 이제 그 청년 세대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변화에 대한 어떤 저항 한쪽에서는 예. 또 한쪽에서는 또 변화에 대한 조급함 이런 것들이 서로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아까 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성향이 다른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지는 성향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맞춰가면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예.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너무 이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좀 정치 전략적으로 그 오용된 내지는 오염된 역사적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뭐 조금 지나면은 해소될 수 있다. 한국 젊은 애들도 똑똑하잖아요. 예, 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그래도 정 교수님은 조금 희망적으로 보시는데 김영미 교수께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또 역할을 하셨는데 실제 여러 가지 의견 검토되는 것 중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페미니즘이다, 젠더 갈라치기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들은 아유 남자들 다 싫어. 또 20대, 30대 남성들은 또 여성들 다 싫어. 실제 그런 유사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출산, 결혼 등에 미치는 영향. 출산, 그러니까 결혼, 누군가를 만나서 뭐 아이 낳고 사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 뭐 그런 관계 문제인 거잖아요. 네. 남녀 관계, 가족 관계라는 건데 남녀 관계, 가족 관계에서 그런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빼놓고 사실은 얘기를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 저는 이제 정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성평등이나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진짜 오용되고 오염된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좀 차이를 좁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그런 공론의 장을 정치나 뭐 정부 정책의 이런 차원에서 하지 못했다. 학계 역시도 좀 반성할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교하게 페미니즘이 아니라 각 영역별로 노동에서 그리고 이제 징병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말 이것도 이제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제 인구 소멸 그리고 이제 청년 인구 사실 줄고 있어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정말 차이나 차별이 발생하는지 특정한 페미냐 페미가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차별이 발생해서 반차별, 반폭력 이런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걸 저는 좀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생겨야 되는데. 격앙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네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할 거냐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제가 사실 1년 동안 부위원장 하면서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만난 청년들이 사실 이제 좀 합리적인 청년들만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담아질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는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결혼이라는 걸 일단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집중 논의할 텐데 그 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말씀 주셨으니까 그동안 숱한 우리 저출생 대책들을 많이 세웠고 뭐 수백 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인데 별다른 뾰족한 성과가 없는 이유는 교수님 어떤 이유입니까? 별다른 뾰족한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지금 전 세계 유례 없는 합계 출산율 수치라서 사실 뭐 뭐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정책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뭐 기업이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민간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사실은 합심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같이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정말 최근에 와서야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야 사회적인 이제 뭐 이런 관심들이 좀 증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관심도가 주목돼 있다면 앞으로 이제 좀 해법들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뭐 많은 이제 대책들을 좀 내놓고 단지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 이제 출산하고 양육하는 걸 지원하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오늘 이제 주제처럼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이 취업 그리고 이제 결혼으로 이행하는 걸 좀 앞당길 거냐에 대한 그런 더 적극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좀 주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이 발의를 하셨나요? 생활 동반자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 법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결혼을 또 매개로 해서 저출생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정재훈 교수님도 그렇고 결혼을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 저출산 대책의 관점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 의원님? 네, 이제 그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돌본다면 가족이다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과 상관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 혹은 키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그런 면에서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아까 앞에서도 드렸고 그것이 이제 생활동반자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생활동반자법이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도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하고 비혼 출산이라는 것을 좀 더 법적으로 보장한 이후에 출산율이 꽤나 반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OECD의 그 수치를 보면 프랑스가 2020년 기준에 합계 출산율이 1.8명으로 유럽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0.78도 모자라서 이제 더 무너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치이겠죠.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혼 출산을 좀 더 합법화하고 지원하고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요. 2020년 프랑스에서 비혼 출산 비율이 62%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인 출산보다도 비혼 출산의 출생아 수가 더 많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라거나 스웨덴이라거나 덴마크라거나 이런 1.5명에서 1.7명 정도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 역시 비혼 출산이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국가가 결혼 안 해도 애를 무조건 낳아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네. 않고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출산율에서도 유의미한 반등을 보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저출생 문제에 접근하는 전략으로서 좀 중요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명칭이 배우자가 아니라 생활 동반자여도 여러 제도적인 게 필요한 교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 이것도 좀 같이 여쭤볼게요. 그런데 약간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정서에서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정식으로 뭐 이제 혼인 신고가 된 엄마 아빠가 아니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 동반자다 그러면 언젠가 이게 유지되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에 아이에겐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인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용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전반적으로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혼 출산 지원 제도는 없습니다. 사실 국가가 어떻게 뭐 혼인하지 말고 아이 낳아라라고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거죠.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 아이 중심 지원이죠. 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고 나왔든 안 나왔든 이제 아이 중심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아니라 뭐 가족 행복 주택 한다든지 이제 그런 변화들. 그러니까 프랑스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서유럽 복지 국가들이 OECD 그 비혼 출산 비율이 비중이 한 45%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아주 그 중에서도 좀 낮다는 독일도 30%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 중심 지원으로 이제 정책의 흐름을 바꾸면 된다. 근데 그 흐름이 좀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역시도 이제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에서 그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뭐 프랑스 팍스 제도와 같은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뭐 저출산 문제 얼마나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 역시도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한 80% 가까이 동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면한 이 인구 위기 문제에 대해서 뭐라도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전 국민이 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박한 심정. 절박한 심정인데요. 그런데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요. 다른 유럽에서 뭐 아까 이제 혼외 출산율, 혼외라고 사실 표현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혼외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유럽 사회에서 혼외 출산율이 그러니까 혼외라고 해서 그게 안정적이지 않다라거나 가족 안에서 뭔가 친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이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가족 안에서는 정서적 기능, 친밀성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제 가족을 좀 더 부담 없이 그렇지만 그 가족 안에서 각각이 느껴야 되는 져야 되는 책임성 부분이라는 거는 좀 더 이제 강화되는 이런 측면으로 간 거고 이게 뭐 도덕적으로 문란하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 변화를 한 거라기보다는 각각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 삶에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저런 변화들이 했던 건데요. 예. 현재와 같이 사실은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검토한다라는 건 그 역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한국 정서에도 사실은 좀 맞지 않고요. 네, 저는 네. 큰 틀에 동감하는데요. 그러니까 비혼 출산을 더 장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비혼을 선택하더라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면 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마련해줘야 된다. 그런데 선택지를 만들어줘라. 네, 혼인이 아닌 관계에서의 아동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불행한 아동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또 가족제도에서 보호를 받기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가족의 개념을 넓히는 그러니까 출산과 보육에만 집중하는 저출생 대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족제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건가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 시각과 관점을 넓혀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보육과 출산 그러니까 결혼제도 내에서의 보육과 출산만 집중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좀 결혼의 개념 자체 범위 자체가 방금 전에 이제 용 의원의 설명처럼 뭐 생활 동반자법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또 인식은 어떨지. 그럼 이렇게 좀 더 느슨해진 가족 관계라면은 우리가 출산도 좀 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또는 취재를 했을 때 그런 반응들이 보이던가요? 일단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책임감을 선택하는 행위로 여긴다라는 게 좀 특징적일 것 같은데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특히나 일부 그 고령층에 계신 분들께서는 저도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젊은 놈이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30 넘게 막 이런 식으로 예.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매일매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 왜 결혼 안 해? 너 연애 좀 해. 너네 결혼 왜 안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그 윗세대들이 더 호들갑이에요 지금은. 그렇다면은 결정적으로 이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선택에 따르는 다른 책임들이 너무 막중하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사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뭐 실패해도 사실 상관이 없으니까 인생엔 여러 경로가 있고 우리에게는 딱 평균과 어떤 표준이 있는 게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직적으로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모델들을 상당히 내밀고 있는 것 아닌가. 집안채 마련해야 되고 뭐 결혼식은 200명 안으로 해야 되고 이런 표준화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결혼 안 해? 연애 안 해? 이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발상의 차원 자체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저 이제 남은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0초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영미 교수님부터 가령 그렇다면 좀 더 이 출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혼 또는 연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저출산 대책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오늘 네 분께 한 분 한 분씩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예, 뭐 오늘 제목이 그 과연 이제 한국 사회가 결혼과 출산을 권하는 사회인가? 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고 아까 이제 지금 이 기자님만 하더라도 아마 부모님 세대가 연배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가하셨을 텐데 지금 세대 부모님들은 사실은 압박도 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대가 좀 변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권하겠죠.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자녀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권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가족 안에서 결혼과 출산의 경험이 그다지 행복한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뭐 정책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가족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를 우리 사회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봤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말고 가족을 꾸려서 행복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강조한 적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가치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뭔가 문화운동처럼 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역시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내버려 두는 것. 그래야지만 조금 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유연하게 좀 삶에서 이제 알겠습니다. 자율성을 좀 가지면서 이런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용 의원님 뭐 많이 적으시는데 시간은 40초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저출생 문제 해결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족제도의 변화, 하나는 두 번째는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입니다. 결혼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집이에요. 네, 그 합계 출산율이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1을 넘겼던 곳이 이제 세종시인데 네. 이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리에 안정적인 주거 대출을 받으면서도 육아휴직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직종이 많은 지역인데 2022년에 합계 출산율이 전년 대비 12.3%가 떨어졌대요. 근데 그 중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이 사라진 것을 많이들 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거 안정성이야말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고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하는 것도 저출생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하는 점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김 기자님. 네, 저는 전에 열린 토론에도 이제 전세 사기 사건으로 몇 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전 전세 사기 사건이 가장 되게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회가 청년들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가 생겼을 때 사회가 날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인식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사건 국면마다 사실 국가가 아니다. 당신들의 인생이라는 것, 당신들의 삶에서 이런 장애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회 공동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인식들도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40초입니다. 네. 혼인신고라는 유일한 정답을 세워놓고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가족, 다양한 가족을 한국 사회가 이제 권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아이 중심 지원을 정책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저출생 현상의 반등이 언젠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언제가 될까요? 뭐 좀 걸리겠죠. 네. 한 세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 반등되는 시간이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토론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